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게이지 블록의 부속품 중 자, 내측 및 외측을 측정할 때 홀더를 끼워 사용하는 부속품은 자, 이제 먼저 여러분 지금 이게 게이지 블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게이지 블록에는 이 내측 및 외측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홀더에 끼워 사용하는 부속품은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둥근형 조입니다. 둥근형 조. 자, 여기 보시면 자, 둥근형 조는 우리가 게이지 블록의 부속품 중 내측 외측을 측정할 때 여기 내측 외측을 측정할 때 홀더에 끼워 사용하는 부속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둥근형 조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부속품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센터 포인트. 자, 원을 그릴 때 중심을 지지하며 끝이 60도로 되어 있어서 나사선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베이스 블록, 금긋기 작업이나 높이를 측정할 때 홀더와 함께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나이프 엣지가 있습니다. 자, 나이프 엣지는 측정하려는 면에 대고 반대쪽에서 이 새어나오는 빛,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프 엣지는 자, 새어나오는 빛으로 이 틈새를 판단하여 면의 직각도, 평면도를 검사하는 거. 자, 나이프 엣지는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자, 나이프 엣지의 핵심 키워드는 새어나오는 빛입니다. 자, 이 새어나오는 빛으로 틈새를 판단해서 뭘 검사하냐? 바로 이렇게 직각도, 평면도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게 나이프 엣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블록 게이지예요. 이제 블록 게이지인데 이런 블록 게이지에 사용하는 부속 장치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둥근형 조가 있습니다. 둥근형 조. 둥근형 조는 내측 및 외측을 측정할 때 홀더에 끼워 사용하는 게 둥근형 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블록 이게 이제 평행조예요. 평행조. 내측 및 외측을 측정할 때 홀더에 끼워 사용하는 거. 여기가 이제 평행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스크라이퍼 포인트도 있어요. 스크라이퍼 포인터.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 블록과 함께 홀더에 끼워 정밀 금긋기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에 금긋기 할 때 이렇게 사용하겠죠. 자, 이게 스크라이퍼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홀더가 있어요. 홀더. 블록 게이지를 끼워서 내측 및 외측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타 부속품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홀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나오는 센터 포인트가 있어요. 원을 그릴 때. 자, 센터 포인트는 이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중심을 지지하며 끝이 이렇게 60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이스 블록. 금긋기 작업할 때 높이를 측정을 할 때 홀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나이프 엣지가 있어요. 자, 엣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 나이프 엣지는 빛이 새어 나오는 곳으로 틈새를 판단하고 얘는 반드시 기억해 면의 진직도, 평면도를 검사한다. 자, 얘는 중요한 게 면의 진직도. 우리가 진직도하고 평면도. 이 평면도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정답은 자, 11번에 1번 둥근형 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 자, 측정 오차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측정 오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측정 오차 하면, 이제 우리가 계기 오차가 있습니다. 계기 오차. 자, 계기 오차는 뭐냐면, 이제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오차. 측정기 오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차가 있어요. 시차. 자, 시차는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개인 오차인데, 자, 이제 측정기를 보는 방향에 따라 사람마다 틀리겠죠. 측정기를 보는 방향에 따라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연 오차가 있어요. 우연 오차. 자, 우연 오차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의 종류, 측정 오차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자동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보시면, 자, 측정 오차의 종류는, 자, 측정 오차의 종류. 측정 오차의 종류는 측정기의 오차, 계기 오차, 그 다음에 시차, 그 다음에 우연 오차가 있습니다. 자, 뭐 측정기의 구조라든지 압력, 온도, 측정기 마모에 따른 오차를 우리가 측정기의 오차, 계기 오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는 개인 오차로 측정자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오차, 그 다음에 측정자 눈의 위치에 따라 눈금의 일근값의 오차가 생기는 거, 자, 개인적인 거, 이게 시차고, 그 다음에 우연 오차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뭐 소음이나 진동 등과 같은 주위 환경에서 오는 오차, 이게 바로 우연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측정 오차의 종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자동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자, 딱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 정답은 1번 나사의 유효지름입니다. 자, 나사의 유효지름은 측정기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은 뭘로 측정할 수 있냐? 삼침법, 가장 정확한 삼침법. 그 다음에 이제 광학적인 방법으로 공구 현미경, 광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구 현미경이 있고, 자, 공구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나사 마이크로미터, 나사 마이크로미터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침법, 광학적인 방법, 나사 마이크로미터. 자, 그래서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로 뭐가 있냐면 다음 중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은 나사 마이크로미터, 삼침법, 광학적인 방법, 공구 현미경이나 뭐 투영기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외측을 측정할 수 있어요. 외측. 자, 외측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내측조로 내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외측조. 자, 외측조로 외측을 측정하고, 이 내측조로 내측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단차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깊이바로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깊이바인데 깊이바로.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외측, 내측, 단차,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지름이 30cm인 둥근 봉의 바깥지름 당연히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름이 35인 파이프의 안지름, 자, 내측, 외측. 그 다음에 두께가 10mm인 철판의 두께 당연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두께가 10mm다. 두께가 10mm다. 어떻게 치수 보조 기호를 써서 나타내죠? 바로 T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13번의 가장 중요한 것,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 세 가지, 삼침법, 광학적인 방법, 나사 마이크로미터에 의한 방법.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나사의 유효지름.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기포의 위치에 의하여 수평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액체식 각도 측정기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포입니다. 기포.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편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기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증기라고 합니다. 수증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액체식 수증기인데, 자, 수증기의 해설을 보시면, 자, 보면 기포의 내 기포 위치에 의하여
수평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식 각도 측정기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기포입니다. 기포. 그래서 뭐 기계의 조립, 설치, 수평, 수직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인바는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데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PL식 각도기도 콤비네이션 세트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또 따르게도 낼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자, 각도 측정이 안 되는 것은, 각도 측정이 뭐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것도 2번 수증기가 정답인데, 자, 사인바를 한번 보시면, 자, 수증기, 자, 사인바, 자, 그 다음에 MPL식 각도기,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세트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자, 사인바는 길이를 측정하여 직사각형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해요. 임의의 각을 측정하는 거, 임의의 각. 그 다음에 MPL식 각도기는 길이가 90mm, 폭이 15m의 측정을 가진 쇠기형 열처리된 블록으로 6초, 18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1도, 3도, 뭐 9도, 27도, 41도의 각도를 12개의 게이지로 한 조로 사용한다. 이게 MPL식 각도기고, 여러분도 아마 모양은, 자, 여러분도 모양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콤비네이션 세트는 뭐냐면, 얘도 각도를 측정하거나 높이를 측정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콤비네이션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수증기인데 핵심 키워드는 기포입니다. 기포.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계 제도에서 여기 보면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촉짐식, 광절단식, 그 다음에 광파 간접식. 자, 촉짐은 뭐냐면 직접 이제 접촉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절단해가지고 하는 측정, 얘는 이제 광파를 보내서 간섭할 때 생기는 걸 측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꼭 암기해. 촉짐, 광절단, 광파 간섭. 그러면 당연히 15번의 정답은 3번. 기초 원판식 측정기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 측정하는 방법은 촉짐식, 광절단식, 광파 간섭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의 배드를 주조한 후 수행하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시즈닝입니다. 시즈닝. 자, 시즈닝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선반의 배드인데요. 자, 선반을 지금 밑에 그림이 있는데, 배드는 어떤 게 배드냐면 지금 여기 부분에 있는 거. 자, 지금 선반의 배드는 지금 여기 부분.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드라고 하는데, 이 배드를 이제 여러분 주조한 다음에 밖에 놔두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시즈닝이라 그래. 시즈닝. 자, 시즈닝인데, 자, 이 시즈닝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부 응력. 자, 비도 맞게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응력 제거할 때 시즈닝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주물 재료의 시즈닝 목적은 주조 시 발생한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시즈닝. 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주조한 다음에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즈닝이고, 정답은 1번 내부 응력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인데, 자, 거기 4번에 보면 우리가 표면 경도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래서 무슨 열처리를 하냐면 표면만 경화시키는 표면 경화 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 경화 열처리에는 뭐 침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라법, 그 다음에 두 개 같이 하는 청합법,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경화법, 그 다음에 이제 화염 경화법, 이런 것들이 표면 경화법입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일반 열처리하고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그림에서 기억은, 자, 선반의 부속장치 중 무엇인가? 자, 선반의 부속장치.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선반의 부속장치입니다. 선반의 우리가 부속장치. 자, 선반의 부속장치는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방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드릴도 있고, 이제 면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척, 뭐 단동척, 뭐 연동척,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방진구, 맨드릴, 면판, 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기억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자, 우리가 이제 얘는 면판이 되겠습니다. 면판. 자, 그래서 면판. 자, 면판은 이제 우리가 척으로 고정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면판은 우리가 이제 척으로 고정할 수 없는 대형 공작물이나 복잡한 형상을 면판에 고정시키고 회전을 시켜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 공작물이나 복잡한 형상. 자, 그래서 뭐 공작물이 중심의 무게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균형추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균형추가 있잖아요. 네? 중심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균형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선반과 밀링의 부속 장치를 조금 비교를 해야 돼요. 선반하고 밀링의 부속 장치. 자, 선반의 부속 장치는 보신 것처럼 방진구, 맨드릴, 센터, 면판, 뭐 돌림판과 돌리개, 척, 이런 것도 있고, 밀링에는 뭐가 있냐면 분할대, 바이스, 뭐 회전 테이블, 슬로팅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나오는 것들로 문제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17번은 면판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자, 우리가 선반의 크기. 자, 우리가 이제 이 범용 선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반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얘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냐. 자,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시면, 자, 선반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자, 베드상의 최대 스윙. 그 다음에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왕복대 외의 스윙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윙을 잘 모르는데, 스윙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야구에서 자, 야구에서 보시면 야구에서 자, 이런 이제 배트를 가지고 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런 걸 우리가 스윙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하면, 자, 배드상의 최대 스윙은 뭐냐면, 자, 얘가 배드입니다. 얘가 배드인데, 이 배드에서 여기에는 공작물을 물릴 건데, 이렇게 큰 것도 물리고 작은 것도 물리는데, 자, 그래서 지워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회전할 수 있는 거리, 스윙, 이게 B죠. 여기가 지금 이게 바로 배드상의 스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 위의 스윙은 이게 이제 왕복대 위거든요. 자, 왕복대 위에서 얼만큼 돌아갈 수 있냐, 공작물이 그 스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 센터, 지금 여기 척에 있는 센터하고 심압대에 있는 센터의 거리를 나타내서 예를 들어 얼마나 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을까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베드 위의 스윙,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 왕복대 위의 스윙, 이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를 측면에서 보시면, 자, 일단 보면 여기 지금 베드상의 스윙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베드가 지금 여기 지금 해칭해 놓은 게 베드입니다. 해칭.
자, 이게 베드인데, 베드. 얘 돌아가는 스윙. 이게 베드상의 스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왕복대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첫 번째, 자, 베드상의 최대 스윙이고, 두 번째, 양 센터 간의 거리입니다. 양 센터 거리. 자, 세 번째, 왕복대 위의 스윙. 자, 왕복대의 스윙. 이렇게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바로 4번. 공작물을 물릴 수 있는 척의 크기는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고 요 3개는 선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뭘 참고로 봐야 되면 선반을 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밀링의 크기도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밀링의 크기. 자,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숙제로 한번 내주겠습니다. 밀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다음 중 보통 선반의 심압대 대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심압대 대신. 자, 보통 선반의 반대쪽에, 척의 반대쪽에 보면 심압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그림을 보시면, 자, 지우고, 자, 여기 지금 이게 척이 있는데 척의 반대쪽에 이렇게 심압대가 있습니다. 심압대가 있는데 지금 19번의 문제를 보면, 자, 심압대 대신, 자, 뭘 놓는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회전공구대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절삭 공구를 공정에 맞게 설치하여 간단한 부품을 대량 생산한다. 자, 이 회전공구대를 우리가 영어로 터릿이라고 합니다. 터릿.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얘는 이제 터릿 선반이 됩니다. 터릿 선반. 자, 심압대 대신에, 자, 회전공구대를 사용한다. 대량 생산한다. 이게 터릿 선반인데, 자, 그래서 선반을 보시면, 자, 터릿 선반, 보통 선반에 뭐 대신에, 심압대 대신에 터릿이라는 회전공구대를 설치해서 이제 간단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차축 선반입니다. 차축. 자, 핵심 키워드만 좀 알아두세요. 얘는 기차의 차축이라고 꼭 나와요. 기차의 차축. 그 다음에 차륜 선반. 차륜 선반은 기차의 바퀴. 그 다음에 크랭크 축 선반은 우리가 이제 크랭크 전원과 크랭크 핀을 가공하는 선반. 크랭크 축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선반의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터릿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선반의 종류별 용도랍니다. 용도.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선반의 종류별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요거는 핵심 키워드로만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 먼저 이거 상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탁상 드릴링 머신이 있습니다. 탁상 드릴링 머신. 자, 이 탁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탁상 공론 하지만 그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드릴링 머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탁상 드릴링 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탁상 선반 있죠. 탁상 선반. 탁상 선반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까 대형 공작물이 아니라 소형 공작물 절삭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틀렸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자, 탁상 선반. 자, 여기 보면 소형이라고 나왔죠. 소형 공작물 절삭에 사용된다. 작업대 위에 설치할 만큼의 소형 선반으로 베드 길이가 900mm 이하여야 된다. 핵심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돼요. 정면. 자, 정면 선반은 기차 바퀴가 꼭 나옵니다. 기차 바퀴가 지름은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선반은 기본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직 선반 있어요. 수직 선반. 자, 수직 선반은 이게 대형 공작물이나 불규칙한 가공물을 가공하기도 편리하도록
척을 지면 위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거 지면 위에 수직으로. 자, 우리가 보통 척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척이.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큰 공작물을 물리면 이게 이제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공작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공작물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척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척이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공작물 큰 거, 대형 공작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물릴 수 있고, 옆에 이제 이렇게 바이트가 있어서 가공하는 건데, 하여튼 수직선반은 대형 공작물, 불규칙한 가공물, 중량이 큰 공작물에 사용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탁상선반은 소형 공작물 가공에 사용됩니다. 대형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